안녕하세요. 진실의 마음을 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읽다입니다. 오늘 소피의 세계 1부 편에서 네 번째 이야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연 철학자들,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길 수 없다. 그날 오후 소피는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아빠의 생일 카드를 받을 수 없게 된 힐데 렐레크 크나그의 철학 강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때 엄마가 일터에서 돌아왔다. 소피야. 엄마가 먼 발치에서 소피를 불렀다. 너한테 편지가 왔어. 소피는 움찔했다. 자기가 직접 우편물을 가져왔는데 그 사이 철학자가 또 편지를 보냈나 보다. 엄마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소피는 천천히 흔들 의자에서 일어나 엄마 쪽으로 다가갔다. 우표를 안 붙였네. 연애 편지인가 보다. 소피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편지 안 뜯을 거니?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할까? 어깨너머로 자식의 연애 편지를 훔쳐보는 엄마들이 있단 얘기를 들어서 그래. 엄마가 이 편지를 차라리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는 편이 소피에겐 더 나을 것 같았다. 연애 편지를 받기엔 소피가 아직 어렸기에 아주 창피했지만 만약 소피가 생면부지의 철학자와 숨바꼭질을 하며 완벽한 통신 강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았다. 이번에는 작고 하얀 편지 봉투다. 소피는 제 방으로 건너와 봉투 속에 있던 쪽지에서 다음 3가지 질문을 읽었다. 모든 것이 생겨난 어떤 원질, 즉 원재료가 있을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을까? 흙과 물이 어떻게 살아있는 개구리가 될 수 있을까? 소피는 이런 질문들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저녁 내내 그 질문들로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다음 날 아침 소피는 학교에서 이 3질문을 차례차례 생각해 보았다. 만물을 형성하는 하나의 원질이 있을까? 만약 이 세계에 있는 만물을 생성해낸 그 어떤 근원 물질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것이 갑자기 민들레나 코끼리로 변할 수 있었을까? 물이 포도주로 될 수 있느냐는 문제도 그렇다. 물론 소피는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들은 적은 있지만 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리고 정말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면 그건 기적이었을 테고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포도주를 비롯해서 자연 곳곳에 수분이 많다는 사실을 소피는 잘 알고 있고 오이가 95%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오이가 오이이기 위해서는 물 외의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다. 개구리에 대한 질문도 곰곰 되새겨 보았다. 개구리에 관해서 소피의 철학 선생님은 좀 특이했다. 소피는 개구리가 흙과 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흙이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만약 흙이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이루어졌다면 흙과 물이 결합해서 개구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당연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흙과 물이 개구리 알과 올챙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친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만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성 들여 물을 준다 해도 텃밭에서는 개구리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소피 앞으로 온 두툼한 편지 봉투 하나가 우편함에 들어있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피는 동굴 안으로 갔다. 철학자들의 구상. 다시 만나니 기쁘구나. 흰 토끼나 그와 비슷한 문제를 빙빙 돌려 얘기하지 말고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자.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철학 문제에 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 특징을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주려고 해. 물론 시간 순서대로 말이지. 철학자들 대부분은 다른 시대
또 우리와는 아주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선 여러 철학자가 내세운 철학적 구성에 대해 질문해 보는 것이 좋겠구나. 우리는 그 철학자들이 특히 무엇을 연구했는지 이해해야 해. 어떤 철학자는 식물과 동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의문을 품었어. 또 다른 철학자는 신이 존재하는지, 인간이 영원히 불멸하는 영혼을 지니고 있는지 밝히려 했지. 우선 특정한 철학자의 구성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나면 그 철학자의 생각에 쉽게 동조할 수 있을 거야. 어느 철학자도 모든 철학적인 문제를 연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철학자란 남자 철학자들을 가리키는 거야. 철학사를 남성들이 만들어 왔고, 게다가 여성은 성적인 면에서나 생각하는 존재로서 인류 역사에서 늘 억압당해 왔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많은 중요한 경험을 상실했다는 사실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야. 여성은 실제로 20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철학사에 등장하기 시작했어. 내게 복잡한 수학 문제 같은 과제를 내주진 않을 거야. 그러나 가끔 가벼운 연습 문제를 내줄 수도 있어.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시작해볼까? 자연 철학자들.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은 종종 자연 철학자라 불렀어. 그들이 무엇보다 자연과 자연의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야. 만물이 어디서 왔는지 이미 우린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았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만물은 어느 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생겨났다고 믿고 있어. 이런 생각이 그 시대의 그리스에선 그다지 널리 퍼져 있지 않았어. 그리스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무엇인가 언제나 존재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지. 따라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물이 생길 수 있었는지를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 대신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물이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고 생명 없는 흙이 어떻게 키 큰 나무나 알록달록한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지 놀라워했어. 아기가 엄마 몸 안에서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지. 철학자들은 어떻게 자연에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들 눈으로 직접 보았어. 하지만 그런 변화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어떻게 사물이 한 물질에서, 예를 들면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을까? 초기 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특정한 원질이 있다고 믿었어.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여기에 미치게 되었는지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생각이 모두 자연 변화의 이면에 분명 원질이 존재할 거라는 상상에서 확산되었다는 사실이지. 우리의 관심사는 초기 철학자들이 어떤 해답을 발견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해답 방식을 추구했는지가 하는 점이야. 즉,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생각했는지보다는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더욱 중요해. 우리는 초기 철학자들이 눈에 보이는 자연의 변화에 관한 문제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그들은 영원한 자연 법칙을 발견하려 애썼지. 전승된 신화에 의존하지 않은 채 자연 현상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지. 무엇보다도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자연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려고 했어. 이것은 천둥과 번개, 겨울과 봄을 신들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설명하려는 것과는 전혀 달라. 철학은 이런 방법으로 종교의 범주에서 벗어났어. 그렇게 자연 철학자들이 학문적 사고방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할 수 있지. 그들의 생각은 이후 모든 자연과학의 원동력이 되었어. 하지만 자연 철학자들이 말하고 기록해 놓은 것은 대부분 후세에 전해지지 못했어. 그나마 얼마 안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초기 철학자들 이후 약 200년이 지나 등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의 거설을 통해 알게 된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선배격인 초기 철학자들이 이루어 놓은 결론들을 모아 적었을 뿐이지. 다시 말해 초기 철학자들이 어떻게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해선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나 초기 철학자들의 구상이
자연의 변화 가운데 원질과 관계 있다는 문제는 그런 사실은 알 수가 있지. 밀레토스의 새 철학자. 우리가 아는 최초의 철학자는 당시 그리스 식민지였던 소아시아 밀레토스 출신인 탈레스야. 두루두루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이었지. 자기 그림자의 길이가 키와 똑같은 순간에 피라미드의 그림자 길이를 재서 이집트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해냈다고도 해. 또 기원전 585년에 일식 주기를 계산해내기도 했어. 탈레스의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생각했어.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아마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생겨났으므로 분해하면 다시 물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는 이집트에 있을 당시 나일강의 삼각주에 강물이 넘쳤다가 다시 원상태로 줄어들면 그곳 들판이 비옥한 옥토로 변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단다. 비가 오고 난 후 개구리와 벌레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르지. 그 외에도 물이 어떻게 얼음과 수증기가 되는지, 그리고 다시 물로 변하는지 생각했을 거야. 탈레스는 만물은 신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했다고 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 어쩌면 탈레스는 검은 흙이 꽃과 곡식을 비롯하여 벌과 바퀴벌레에 이르는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작고 보이지 않는 생명의 싹으로 가득 찬 지구를 상상했을지도 몰라. 어쨌든 확실한 건 철학자 탈레스는 신들에 대해 호메로스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야. 다음 철학자는 탈레스와 마찬가지로 밀레토스에 살았던 아낙시만드로스인데 그는 이 세계를 무한한 어떤 것에서 생겨나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세계들 가운데 하나로 여겼어. 이때 무한한 어떤 것이 무슨 뜻인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탈레스처럼 특정 물질을 뜻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해. 아마도 그는 만물의 형성 근본이 되는 사물은 이미 형성된 것과는 아주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만물은 유한하기 때문에 형성되기 이전에는 이후에는 무한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거야. 따라서 원질이 아주 평범한 물질일 수는 없는 게 분명해. 밀레토스 출신인 세 번째 철학자는 아낙시메네스야. 그는 대기 또는 공기를 만물의 근원으로 보았어. 물론 아낙시메네스는 탈레스의 물 이론을 알고 있었어. 그러나 물은 어디서 생겨나지? 아낙시메네스는 물을 윤결한 대기로 생각했어. 우리는 비가 올 때 대기가 물로 응결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아낙시메네스는 물이 더 응축해야 흙이 된다고 생각했어. 아마 그는 녹아내리는 얼음에서 모래가 응결하는 걸 본 모양이야. 동시에 그는 불을 엷어진 공기로 생각했지. 아낙시메네스의 의견에 따르면 공기에서 흙, 물, 그리고 불이 생겨난 것이란다. 흙과 물이 들판의 식물들이 되는 과정은 그리 먼 길이 아니야. 아낙시메네스는 생명체가 생겨나기 위해 흙과 공기, 불과 물이 존재하는 것이라 믿은 듯해. 그러나 원래의 출발점은 대기야. 아낙시메네스는 모든 자연 변화를 뒷받침하는 원질이 있다는 점에선 탈레스와 생각이 같았지.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길 수 없다. 밀레토스의 새 철학자는 만물을 형성하는 단 하나의 원질이 있다고 믿었어. 그러나 한 물질이 어떻게 갑자기 변해서 완전히 다른 사물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우린 변화의 문제라 부를 수 있겠지. 기원전 500년경부터 남부 이탈리아에 있는 그리스 식민지 엘레아에는 철학자 몇 명이 살고 있었단다. 이들을 엘레아 학파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이 변화의 문제를 다루었지. 그들 중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파르메니데스야. 파르메니데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미 늘 존재하고 있던 것이라고 믿었지. 이런 생각은 당시 그리스 안에서는 널리 퍼져 있던 생각이었어.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늘 있어 왔다는 점을 당연한 사실로 인정했단다. 파르메니데스는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길 수 없다고 생각했지.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믿었어. 그렇지만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은 대부분의 다른 철학자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 그는 변화가 실제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아무것도 지금과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없다는 거야. 파르메니데스 역시 자연에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었어. 그는 감각을 통해서 사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류해냈지.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이성적 설명과 일치시킬 수는 없었단다. 파르메니데스가 감각에 의존해야 할지 아니면 이성에 따라 판단해야 할지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을 때 그는 이성을 선택했던 거야. 나는 내가 직접 본 것만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하지만 파르메니데스는 눈으로 봐도 믿지 않았어. 그는 감각은 인간의 이성적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 그릇된 세계상을 전한다고 생각했지. 철학자로서 그는 모든 형태의 감각적 착각을 밝혀내는 것을 자신의 철학 과제로 삼았어. 이렇듯 인간 이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합리주의라고 해. 합리주의자란 이성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원천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란다. 모든 것은 흐른다. 파르메니데스가 살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소아시아 에페소스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연의 기본 특성을 지속적인 변화라고 생각했어. 따라서 헤라클레이토스가 파르메니데스보다 감각을 더 신뢰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라고 생각했어. 모든 것은 운동하며 어떤 것도 영원히 존속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두 번째로 내가 강물에 들어갈 때는 이미 강물도 나도 처음과는 달라졌기 때문이지. 헤라클레이토스는 세계를 지속적인 여러 대립상으로 규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어. 아파보지 않고는 건강의 중요성을 잘 이해할 수 없듯 말이야.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으면 배부름의 기쁨도 모르겠지. 전쟁이 없었으면 우리는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을 것이며 겨울이 없다면 봄이 오는 것도 볼 수 없겠지. 헤라클레이토스는 선뿐만 아니라 악도 전체 속에서 필수적인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했단다. 대립상 사이에 지속적인 교류가 없다면 이 세계는 이미 끝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지. 헤라클레이토스는 신은 낮과 밤이요, 겨울과 여름이며 전쟁과 평화, 배부름과 굶주림이다 라고 말했어. 여기서 신이란 이 단어는 물론 신화 속의 신을 의미하지는 않아.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고자 한 신 또는 신성한 것은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것이란다. 그래, 그에게 있어서 신은 바로 그 내부에서 부단히 변화하고 모순에 가득 찬 자연이야. 헤라클레이토스는 신이란 단어 대신 로고스라는 그리스어를 자주 썼어. 이 말은 이성을 뜻하지. 헤라클레이토스는 인간이 늘 같은 생각을 하거나 똑같은 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조종하는 세계 이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이 세계 이성 또는 세계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며 모든 인간은 이 세계 이성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대개 자신이 개인적 이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 여기서 헤라클레이토스는 그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관해 전혀 개의치 않았어. 사람들 대부분의 견해는 그에게 그저 어린애 장난에 지나지 않았지. 그러니까 자연이 보여주는 그 모든 변화와 대립에서도 헤라클레이토스는 통일과 전체성을 보았던 거야. 그는 만물의 바탕에 놓여 있는 어떤 것을 신 또는 로고스라고 불렀어. 네 가지 원소.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는 한 가지 측면에서 서로 정반대였단다. 파르메니데스는 이성을 토대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어.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감각적 경험으로는 자연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했지.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옳을까? 우리는 이성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감각에 더 의지해야 할까?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는 다음 두 가지 진실로 각각의 생각을 밝혔어.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에 따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래서 감각적 인식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것은 변하며 감각적 인식은 믿을 만한 것이다. 철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또 이런 경우가 있을까? 그렇다고 이 두 철학자 가운데 누구 말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마침내 이 철학이 한데 뒤엉켜 있는 그물망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아낸 사람은 철학자 엠페도클레스야. 그는 앞의 두 철학자 주장이 한편으로는 둘 다 옳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 사람 모두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엠페도클레스에 따르면 두 철학자들이 보여주는 큰 견해 차이는 바로 이들이 단 하나의 원소만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것이지. 만일 두 철학자의 의견이 옳다면 이성이 설명하는 것과 우리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져서 결코 건널 수 없게 된다는 거야. 당연히 물이 물고기나 나비가 될 수는 없어. 물은 절대 변하지 않아. 깨끗한 물은 영원히 깨끗한 물로 남는 거란다.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파르메니데스의 견해는 맞아. 동시에 엠페도클레스는 감각이 설명해주는 바를 믿어야 한다는 헤라클레토스의 생각에도 동의해.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믿어야 하고 지금 우리는 자연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으니 말이야. 엠페도클레스는 유일한 원소에 대한 생각을 버릴 수 없다는 인식에 도달했어. 물이든 대기든 간에 오로지 한 원소가 장미덤불이나 나비로 변할 수는 없으니까. 자연 역시 단 하나의 원소로는 유지될 수 없고 엠페도클레스는 자연의 모두 네 가지 원소, 그러니까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네 가지 뿌리가 있다고 믿었어. 이 네 가지 원소로 흙, 공기, 불, 물을 꼽았지. 자연의 모든 변화는 네 가지 원소가 서로 혼합하고 다시 분리하면서 생긴다고 믿었단다. 따라서 만물은 단지 서로 다른 비율로 섞인 흙, 공기, 물과 불이라는 거지. 꽃이 시들거나 동물이 죽으면 이 네 가지 원소는 다시 분리돼. 우리는 맨눈으로도 이런 변화를 볼 수 있지. 하지만 흙과 공기, 불과 물은 혼합 과정을 거치면서도 변하지 않고 순수하게 남게 된다는 거야. 즉, 만물이 변한다는 견해와는 맞지 않아.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단지 네 가지 원소가 서로 혼합하고 다시 혼합하기 위해 분리되는 일이 일어날 뿐이지. 이런 과정을 화가가 그림 그리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어. 화가가 한 가지 물감, 예를 들면 빨간색 물감만 가지고 있다면 초록색 나무를 그릴 수 없겠지. 하지만 그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검정색 물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 여러 물감을 다양한 비율로 섞어 수백 가지 색채를 띤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거야. 또 부엌일에서도 마찬가지야. 만약 밀가루 한 가지만으로 케이크를 만들려면 나는 마법사가 되어야 할 거야. 하지만 달걀과 밀가루, 그리고 우유와 설탕이 있다면 이 네 가지 재료로 여러 종류의 빵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엠페도클레스가 흙과 공기, 그리고 불과 물을 자연의 뿌리라고 생각한 것도 우연이 아니야. 다른 철학자들은 엠페도클레스보다 앞서서 유일한 원소가 물이나 공기 또는 불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했었어. 물과 공기가 자연의 중요한 기본 요소임을 강조한 사람은 철학자 탈레스와 아낙시메네스였어. 그리스인들은 불도 중요하게 생각했어. 예를 들면 그들은 자연의 모든 생명체에겐 태양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사람과 동물의 체온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 아마 엠페도클레스는
장작이 타는 장면을 관찰했을지도 몰라. 바로 사물이 분해되는 과정이지. 우린 활활 타오르는 장작이 내는 탁탁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것은 물이 내는 소리란다. 또 어떤 무언가는 연기로 변하지. 그건 공기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불이 꺼지면 재가 남는데 그것은 흙이란다. 엠페도클레스가 자연의 변화는 네 가지 자연의 뿌리가 혼합하고 다시 분리되면서 생겨나는 점을 지적한 이후에도 여전히 풀지 못한 문제가 있어. 즉, 이러한 물질들이 서로 섞여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원리가 무엇일까? 그리고 예를 들어 꽃이라는 혼합물을 다시 분해하는 힘은 무엇일까? 엠페도클레스는 자연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했어. 그는 이 두 힘을 사랑과 갈등이라고 불렀어. 사물을 결합시키는 것은 사랑의 힘이며 분리시키는 것은 갈등의 힘이라고 보았지. 또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점은 그가 물질과 힘을 구분했다는 사실이야. 오늘날에도 과학 분야에선 원소들과 자연계에 내재하는 힘들을 엄격히 구분한단다. 현대 과학에서도 모든 자연의 진행 과정은 여러 원소들과 자연에 존재하는 힘들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엠페도클레스는 그 밖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감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밝혀내려 했단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꽃을 볼 수 있는 것일까? 꽃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소피아, 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 있니? 엠페도클레스는 우리 눈이 자연의 다른 만물과 마찬가지로 흙과 공기, 물과 불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어. 따라서 우리의 눈의 흙 성분은 흙으로 된 대상을 포착하고 공기 성분은 공기로 된 것을, 그리고 물과 불은 각각 물 성분과 불 성분을 파악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 이 네 가지 원소 가운데 하나라도 눈 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나도 자연을 전혀 볼 수 없었을 거야. 모든 부분 속에 깃든 전체. 특정한 원소, 예를 들면 물이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만물로 모습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에만 만족하지 않은 한 철학자가 있었어. 그가 바로 아낙사고라스야. 아낙사고라스는 흙과 공기와 물이, 불이 피, 뼈, 피부, 머리카락이 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아낙사고라스는 자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아주 작은 조각들로 조립되어 있다고 생각했지. 만물은 더 작은 조각으로 분리할 수 있지만 가장 작은 조각도 그 속에 전체의 모습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어. 피부와 머리카락이 어떤 다른 사물에서 생길 수 없었으므로 우리가 마시는 우유와 먹는 음식 속에 피부와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말이야. 아마 오늘날 볼 수 있는 다음 두 사례는 아낙사고라스가 생각한 바를 좀 더 명확하게 해줄 거야. 오늘날의 레이저 기술은 이른바 홀로그램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어. 예를 들면 홀로그램이 자동차를 재현하고 이내 사라져버려도 홀로그램의 한 조각만 있으면 방금 나타났던 자동차의 범퍼를 보여줄 수 있어. 홀로그램은 아주 작은 조각 속에서도 전체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이지. 사람의 몸도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조직되어 있단다. 내 손가락에서 피부 세포를 긁어 떼어내면 그 피부 세포의 핵은 피부에 관해서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야. 내 눈과 머리색, 그리고 손가락 모양과 모양새 등등 아주 많은 설명이 바로 한 세포 속에 들어있단 말이지. 세포 하나하나에는 내 신체 속의 다른 모든 세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깃들어 있어. 가장 작은 부분 속에도 전체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지. 아낙사고라스는 사물 전체를 내포하는 이 가장 작은 부분을 씨나 싹이라고 불렀어. 사랑의 힘이 각 원소들을 온전한 물체로 조립해준다는 엠페도클레스의 말이 기억나지? 아낙사고라스도 이른바 질서를 세우고 사람과 동물 그리고 꽃과 나무를 창조하는 그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 힘을 정신이라고 했지. 그 외에도 아낙사고라스는 우리에게 생애가 알려진 아테네 최초의 철학자라는 점에서 흥미로워.
그는 소아시아 출신인데 40살쯤에 아테네로 이주했단다. 아테네에서 그는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서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는 무엇보다도 태양이 신이 아니라 펠로폰네소스 반도보다 더 큰 불덩어리라고 주장했지. 아낙사고라스는 특히 천문학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어. 그는 모든 천체가 지구와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믿었단다. 어느 한 운석을 연구하고 나서 이런 확신을 하게 되었지. 그래서 다른 행성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또 다른 그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라 지구의 빛을 받아 빛나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는 어떻게 일식이 일어나는지를 규명해냈지. 추신. 소피야, 내 편지를 주의 깊게 읽어줘서 고맙구나. 전부 이해하려 한다면 이 단원을 아마 2~3번은 읽어야 할 거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도 필요하단다. 이제 너는 노력하지 않고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 감탄하지는 않겠지. 자연의 원소와 변화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최선의 해답을 구하는 일은 내일까지 기다려야겠어. 내일은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를 배우게 될 거야. 더 이상 미리 말해줄 수는 없어. 소피는 동굴 안에 앉아서 탁 트인 바깥을 응시했다. 지금껏 읽은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해 보려고 했다. 물론 보통 물이 얼음이니 수증기 이외의 다른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물이 수박이 될 수는 없다. 수박은 물 말고도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피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더라도 얼음이 물로 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확신한다면 분명 물이 어떻게 얼음이 되고 얼음이 어떻게 녹아내리는지 정확하게 관찰했기 때문일 것이다. 소피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배운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 보려고 애썼다. 파르메니데스는 어떤 종류의 변화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피는 생각하면 할수록 파르메니데스가 한 가지 면에서는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의 이성은 사물이 갑자기 전혀 다른 사물로 변화한다는 생각을 수용할 수 없었다. 파르메니데스는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아마 무척 용기를 내야 했을 것이다.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연 변화를 부정해야만 했을 테니까 말이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을 것이다. 엠페도클레스 역시 자기 이성의 판단에 따라 세계는 필연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 변화는 실제로는 변하지 않으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가 이성으로만 밝혀냈다. 그는 물론 자연을 관찰하긴 했지만 오늘날의 과학처럼 화학적 분석을 해낼 수는 없었다. 소피 자신은 스스로 만물이 흙과 공기, 불과 물로 되어 있다고 확신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확신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엠페도클레스의 말이 맞다. 이성에 따른 판단과 모순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바로 세계가 한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다는 생각뿐이다. 소피에겐 철학이 무척 흥미로웠다. 소피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떠올리지 않아도 자기의 이성만으로 여러 생각들을 따라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소피는 근본적으로 철학은 배워서 익힐 수 없지만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데모크리토스, 세상에서 가장 기발한 장난감. 소피는 낯선 철학 선생님의 편지를 과자통에 넣었다. 동굴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 잠시 바깥에서 정원을 바라보았다. 불현듯 어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아침을 먹을 때도 엄마는 그 연애 편지들 말이지 하며 소피를 놀렸다. 소피는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냅다 우편함으로 뛰어갔다. 이틀 연속 연애 편지를 받는 것은 2배로 민망한 일이다. 우편함엔 작은 하얀 봉투가 있었다. 소피는 이제 서서히 편지가 오는 방식을 알 것 같았다. 매일 오후엔 큰 갈색 편지 봉투가 우체통에 들어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 동안 그 철학자는 또 한 번 흰 편지를 슬쩍 우편함에 두고 가겠지.
그를 쉽게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창가에 서서 우편함을 감시하면 분명 그 신비한 철학자가 누군지 밝힐 수 있으리라. 편지 봉투들이 저절로 나타날 수는 없으니까. 소피는 내일 꼭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내일은 주말이 눈앞에 다가오는 금요일이다. 이제 소피는 방으로 가서 편지 봉투를 뜯었다. 오늘은 쪽지에 질문이 한 가지만 적혀 있었지만 먼저 번의 연애 편지에 적힌 3가지보다 더 기막힌 질문이다. 왜 레고가 세상에서 가장 기발한 장난감일까? 사실 소피는 레고를 세상에서 가장 기발한 장난감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벌써 몇 년 전부터 레고를 갖고 놀지 않았다. 그런데 레고 놀이가 철학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소피는 말 잘 듣는 착한 학생이었다. 옷장 윗칸을 샅샅이 뒤져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레고 조각들이 든 비닐봉지를 찾아냈다. 소피는 오랜만에 작은 레고 조각들을 쌓아 올리면서 레고 놀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레고 조각 쌓기는 정말 쉽다. 서로 크기와 모양이 달라도 레고 조각은 서로 끼워 맞출 수 있다. 또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 소피는 고장난 레고 조각을 본 적이 없다. 소피의 레고 조각은 몇 년 전 처음 받았을 때처럼 새 것 같다. 무엇보다도 소피가 레고 조각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죄다 만들 수 있다. 만든 것을 부수고 아주 다른 모양은 만들 수도 있다. 장난감에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소피는 그제야 레고 조각은 세상에서 가장 기발한 장난감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철학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소피는 곧 커다란 인형집을 완성했다. 한동안 이렇게 즐거운 적이 없었다. 왜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노는 걸 그만두게 될까? 엄마가 집에 돌아와 소피의 인형집을 보고는 말했다. 아, 귀여워라. 아기들처럼 놀고 있었구나. 아이 참, 저는 복잡한 철학 연구 중이라고요. 소피 엄마는 땅이 꺼질새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큰 토끼와 마술사의 모자를 떠올린 모양이다. 다음날 소피가 학교에서 돌아보니 이전보다 더 많은 편지지가 들어있는 큰 갈색 봉투가 또 와 있었다. 소피는 봉투를 들고 제 방으로 돌아갔다. 마음 같아선 당장 읽고 싶었지만 오늘은 꼭 우편함에서 눈을 떼지 않을 생각이었다. 원자론. 소피야, 반갑구나. 오늘은 마지막 위대한 자연 철학자 이야기를 들려줄게. 데모크리투스라는 철학자로 에게해 북부 연안의 조그만 항구 도시 압데라 사람이야. 내가 레고 조각에 관한 문제에 답할 수 있다면 이 철학자의 구상을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거야. 데모크리토스는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변화란 사물이 실제로 변했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선배 철학자들의 생각에 동의했어. 따라서 만물은 각각 영원 불변하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로 구성되었을 거라고 가정했지. 데모크리토스는 이 가장 작은 입자들을 원자라고 불렀단다. 원자라는 말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을 의미해. 데모크리토스에게는 만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를 더 작은 부분들로 무한히 쪼갤 수 없다는 결론이 중요했어. 그래, 만일 원자가 영원히 계속 작게 나뉘어 더 작은 입자로 쪼개질 수 있다면 자연은 마치 멀건 수프처럼 서서히 녹아버릴 거야. 더욱이 자연의 구성 입자는 영원해야 해. 왜냐하면 사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겨날 수는 없으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그도 파르메니데스와 엘레파 학파의 의견에 동의했어. 그 밖에도 그는 모든 원자가 단단하며 빈틈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모든 원자들이 다 같다는 것은 아니야. 만일 원자가 다 같다면 우리는 원자들이 뭉쳐 양귀비꽃과 올리브나무에서부터 염소가죽과 사람 머리카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겠지. 데모크리토스는 자연의 다양한 원자가 무한히 존재한다고 생각했어. 어떤 원자는 모양이 둥글고 매끈하며 또 어떤 원자는 불규칙하고 휘어져 있다는 거였어. 원자는 그렇게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기에 다양한 물체들을 구성해낸다는 거야. 중요한 건 이렇게 많고 다양한 원자들은 모두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는 거지. 예를 들면
나무나 동물과 같은 어느 물체가 죽어서 분해되면 그 물체를 이루고 있던 원자는 흩어져 새로운 물체를 이루는 데 쓰이게 돼. 원자는 비록 공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서로 다른 볼트와 너트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원자들은 다시 결합을 해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사물이 되는 거야. 이제 내가 레고 조각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겠지? 레고 조각 하나하나는 데모크리토스가 원자의 특성으로 생각한 모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고 조각을 잘 조립할 수 있는 것이지. 레고 조각은 더 나뉘지 않는 특성을 지녔어. 또 그 형태나 크기가 다르고 견고해서 그 속으로 다른 어떤 것도 통과할 수가 없지. 게다가 레고 조각들은 모든 형상을 조립할 수 있는 요철이 있어. 결합시켜서 만든 형상을 해체하고 해체한 그 레고 조각들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형상을 만들 수도 있지. 이렇게 계속 다시 쓸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사람들이 레고를 그토록 좋아하게 된 이유야. 동일한 레고 조각이 오늘은 자동차가 되었다가 내일은 성이 되는 거지. 게다가 레고 조각은 영원해. 오늘날 아이들은 예전 자기 부모님이 어릴 때 갖고 놀던 그 레고 조각들을 가지고 놀 수 있단 말이지. 우리는 점토를 가지고도 여러 사물을 빚어낼 수 있어. 그러나 점토는 계속 다시 쓸 수는 없어. 점토는 점점 말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부스러기로 계속 쪼갤 수는 있지만 다시 새로운 물체로 합칠 수는 없기 때문이지. 오늘날 우리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야. 실제로 자연은 다른 원자와 결합하고 또다시 분리되는 다양한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지금 내 코끝 안에 세포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가 옛날에는 코끼리 코에 있었을지도 몰라. 또 내 심장 근육을 이루는 탄소 원자가 한때는 공룡의 꼬리였을지도 모르지. 오늘날 과학이 연구한 바로는 이 원자들을 더 미세한 소립자로 나눌 수 있어. 이 미세한 소립자를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구분해서 부르지. 아마 이 소립자들을 더 미세한 조각으로 나눌 수도 있을 테지만 물리학자들은 모두 어느 지점에선 경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들 해. 곧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지. 데모크리토스는 오늘날처럼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는 없었어. 그의 유일한 도구는 이성이었지. 하지만 이성은 데모크리토스에게 전혀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어. 다시 말해 일단 우리가 어떤 것도 자기 아닌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무에서 생겨날 수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경우에 자연은 서로 결합과 분리를 거듭하는 미세한 소립자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데모크리토스는 자연의 진행 과정에 개입하는 힘 혹은 정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자들과 빈 공간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 오로지 물질적인 것만 믿었기 때문에 데모크리토스를 유물론자라고 하지. 그리고 원자들의 운동 배후엔 전혀 특정한 의도 같은 것은 없어. 하지만 이 말은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하는 건 아니야. 만물은 변치 않는 자연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지. 데모크리토스는 만물이 생기는 데는 생겨난 어떤 자연적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사물들 자체에 있다고 믿었어. 언젠가 그는 페르시아의 왕이 되기보다는 자연 법칙을 밝혀내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지.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이 우리의 감각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단다. 우리의 사물을 감지한다면 그건 이미 빈 공간에서 원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달을 볼 수 있는 것은 달의 원자들이 내 눈에 와닿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의식은 어떤 것일까? 의식이 원자로, 다시 말해 물질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까? 데모크리토스는 영혼이 특히 둥글고 매끈한 영혼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상상했어.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 원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돌아다니다가 방금 생긴 새로운 영혼과 결합한다고 본 거야. 이 말은 곧 인간에겐 불멸의 영혼이 없다는 뜻이야. 이 생각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있지. 그들은 데모크리토스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두뇌와 관계한다고 생각해서 두뇌 활동이 멈추면 우린 어떤 형태의 의식도 가질 수 없다는 거야.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 가운데 데모크리토스는 그의 원자론과 더불어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어. 그는 자연 속의 모든 것이 흐른다고 믿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의견에 동의했지. 형상은 계속 생기고 또 소멸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모든 흘러가는 것들 이면에는 흘러가지 않고 영원 불변하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데모크리토스는 그것을 원자라고 했어. 소피는 편지를 읽는 동안에도 편지를 보낸 그 수수께끼의 인물이 우편함 근처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여러 번 창밖을 내다보았다. 읽은 내용을 곰곰 생각하면서도 내내 길가를 주시했다. 소피가 보기에 데모크리토스의 생각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빈틈이 없어서 원소와 변화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냈다.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철학자들이 몇 세대에 걸쳐 씨름해 왔는데 결국 데모크리토스가 자신의 이성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소피는 스며시 미소 지었다. 자연이 결코 변하지 않는 아주 작은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모크리토스의 생각은 분명 사실이다. 이와 동시에 자연 속의 모든 형태는 흘러간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 역시 당연히 옳은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과 동물은 모두 죽으며 산도 서서히 해체되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산 역시 절대 부서지지 않고 분리할 수 없는 작은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데모크리토스는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했다. 예를 들면 만물의 변화는 아주 기계적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엠페도클레스나 아낙사고라스가 인정한 정신적인 힘의 존재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인간에게 영원 불변하다는 영혼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다. 소피는 데모크리토스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소피 자신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이제 처음으로 철학 수업을 받기 시작했을 뿐이니까. 운명. 예언가는 원래 해석할 수 없는 것을 애써 해석하려고 한다. 소피는 데모크리토스에 관한 글을 읽으며 줄곧 정원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직접 우편함을 살피러 갔다 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현관문을 열자 밖의 층계 위에 웬 작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주소도 없이 소피 아문센 양 앞이라고만 적혀 있다. 이런, 철학자에게 속았구나. 우편함을 내내 지켜보았는데 오늘따라 그 수수께끼의 철학자가 다른 쪽으로 몰래 숨어 들어왔을 줄이야. 이 편지를 층계 위에 올려놓고 숲으로 사라진 것이다. 에잇! 소피가 오늘 우편함을 지켜볼 줄 어떻게 알았을까? 그 철학자가 창가에 있는 소피를 보았나? 소피는 어쨌든 엄마가 돌아오기 전에 일찌감치 편지 봉투를 발견해서 기뻤다. 소피는 다시 제 방으로 가서 편지를 뜯었다. 흰 봉투에 네 귀퉁이가 약간 젖었고 또 몇 군데 깊이 자국이 나 있었다. 최근 며칠 동안 비가 전혀 오지 않았는데 어쩐 일일까? 작은 편지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소피, 넌 운명을 믿니? 질병은 신들이 내린 벌일까? 역사의 진행을 조종하는 힘은 무엇일까? 소피가 운명을 믿느냐고? 소피는 운명을 믿지 않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알고 있다. 예를 들면 같은 반 친구들 가운데 4~5명은 잡지에 난 오늘의 운세를 읽고 있다. 점성술을 믿는 친구는 운명을 믿는 게 틀림없다. 왜냐하면 점성술사는 하늘의 별자리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이다. 검은 고양이가 가던 길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불길한 징조라고 믿는다면 이것도 운명을 믿는 것일까? 이 점에 관해 소피가 곰곰 생각할수록 운명을 믿는 많은 예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왜 사람들은 마가 끼면 안 되는데 잘 돼야 할 텐데 라는 말을 할까? 13일의 금요일은 왜 불길할까? 또 소피가 듣기로 많은 호텔들은 방 번호에 13이 없다. 이는 분명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야. 미신, 이것은 이상한 말이 아닐까? 유일신인 하느님을 믿는 건 믿음이라고 하면서 점성술을 믿거나 13일의 금요일을 불길한 날이라고 생각하면 미신이라니.
누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미신이라고 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여하튼 소피에겐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데모크리토스는 운명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다. 그는 유물론자다. 그리고 원자와 빈 공간만을 믿었다. 소피는 편지에 있는 다른 질문에 대해 고심해 보았다. 질병은 신들이 내린 벌인가? 요즘은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신에게 비는 모습이 언뜻 소피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렇다면 그들은 신이 사람의 질병과 건강 문제에 관계하고 있다는 걸 믿는 것은 아닐까? 마지막 질문이 대답하기 제일 어려웠다. 소피는 지금껏 역사의 진행을 조종하는 그 무엇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무엇은 분명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만일 신이나 운명이라면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이 된다. 이 자유의지라는 말은 아주 다른 생각으로 소피를 이끌었다. 왜 그 수수께끼 같은 철학자와 숨바꼭질을 해야 할까? 나는 왜 그 철학자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그는 확실히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우편함에 새로운 편지를 넣고 갈 테니까. 나도 그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편함에 넣을 수 있을 텐데. 소피는 바로 생각을 실행하고 싶었지만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일은 무척 어려웠다. 게다가 아직 그 철학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또 젊은지 나이가 많은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러나 그 사람은 소피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소피는 편지를 써내려갔다. 존경하는 철학 선생님, 선생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철학 강의를 저는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철학 선생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 무척 안타까워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름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의 배려에 보답하는 뜻에서 선생님을 저희 집에 초대해 커피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엄마가 집에 안 계시는 시간이 더 좋겠어요. 엄마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세요. 이땐 저도 학교에 있을 시간이지만 매주 목요일에는 2시 15분이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요. 제가 끓인 커피는 정말 맛있어요. 와주실 것으로 알고 미리 감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14살의 열정적인 제자 소피 아문센 올림. 소피는 편지집 맨 끝에 답장 기다릴게요 라고 덧붙였다. 소피는 자기 편지 내용이 너무 정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편지를 써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이 편지를 분홍색 편지 봉투에 넣고 풀로 붙였다. 봉투에는 철학 선생님께라고 적었다. 문제는 이 편지를 엄마가 모르게 우편함에 넣는 일이다. 엄마가 집에 오기 전에 이 편지를 우편함에 넣어둘 수밖에 없다. 그와 동시에 내일 아침 신문이 배달되기 전에 꼭 우편함을 살펴봐야 한다. 만일 저녁이나 밤 사이에 새 편지가 오지 않으면 소피는 이 분홍빛 봉투를 도로 가져와야 한다. 왜 이렇게 모든 일이 복잡하지? 금요일 저녁이었는데도 소피는 일찍 자기 방으로 갔다. 엄마가 소피에게 피자를 먹으면서 범죄 드라마를 같이 보자고 했지만 소피는 피곤하다며 침대에서 책을 읽을 거라고 말했다. 엄마가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소피는 편지를 들고 우편함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엄마는 분명히 걱정하고 있었다. 소피가 커다란 토끼와 마법사의 모자를 얘기한 후 소피를 대하는 말투가 달라졌다. 소피는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기 방으로 가 우편함을 지켜봐야 한다. 11시경 엄마가 소피 방으로 왔을 때 소피는 창가에 앉아 길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편함을 보고 있는 거니? 맞아요. 소피야, 정말 내가 사랑에 빠진 것 같구나. 하지만 내 친구가 새 편지를 가져오더라도 한밤중은 아닐 거야. 세상에, 소피는 이 연애 심파극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저 엄마가 그렇게 믿도록 내버려둘 수밖에는 없다. 엄마는 계속 말했다. 그 애가 토끼랑 마법사의 모자 이야기를 한 거니?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 혹시 마약을 하는 건 아니겠지? 이제 소피는 정말 엄마가 안타까웠다. 엄마가 그런 걱정을 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을 수도 있긴 하지만 마약과 관련된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기막힌 생각을 하시다니.
어른들은 때때로 정말 바보 같다. 소피는 말했다. 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할게요. 전 마약 같은 것은 절대로 손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도 마약은 안 해요. 그 아인 철학에 대단한 흥미를 갖고 있어요. 그 친구는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 소피는 고개를 저었다. 동갑이니?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멋진 친구겠구나. 이젠 잘 시간이겠네. 그러나 소피는 계속 자리에 앉아서 길가를 내다보았다. 새벽 1시쯤 소피는 너무 졸려서 계속 두 눈이 감겼다. 거의 잠들 뻔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숲에서 나오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밖은 아주 어두웠지만 사람의 윤곽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남자였고 나이가 꽤 많아 보였다. 소피와 비슷한 또래는 아니었다. 머리에 베레모 같은 것을 쓰고 있었다. 남자는 소피 집을 올려다보았지만 소피는 방에 불을 꺼둔 상태였다. 남자는 우편함에 큰 봉투를 밀어 넣었다. 그는 돌아서려 하다가 소피의 편지를 발견하곤 꺼내서 숲길을 따라 뛰어가더니 이내 사라져버렸다. 소피의 가슴은 콩콩 뛰었다. 잠옷 차림 그대로 달려가 뒤를 쫓고 싶었지만 한밤중에 아주 낯선 남자를 뒤쫓아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바로 편지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했다.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우편함으로 달려갔다. 소피는 편지를 손에 꼭 쥔 채 방으로 되돌아와 침대에 앉아 숨을 몰아내쉬었다. 몇 분이 흘렀을까? 숨이 가라앉자 편지 봉투를 뜯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소피는 지금 자신의 편지에 대한 답장은 당연히 기대하지 않았다. 빨라야 내일쯤에나 회신이 오리라고 생각했다. 운명. 또 만났구나, 소피야. 절대 내 뒤를 몰래 따라다녀서 안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해두어야겠구나. 언젠가 우리가 만나게 되겠지만 그때와 장소는 내가 정할 거야. 넌 분명 내 말을 잘 지켜주겠지? 다시 철학자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자. 우리는 철학자들이 자연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게 되었어. 철학이 생기기 전에는 자연의 변화를 신화를 통해 설명했었지. 그러나 없애야만 할 미신들은 다른 분야에도 많았어. 우리는 건강과 질병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이런 면을 볼 수 있지.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두 분야에서 운명을 맹신했단다. 운명에 대한 믿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정해져 있다는 믿음을 의미해. 이러한 믿음은 세계적으로 오늘날뿐 아니라 역사상 다른 시대에도 있어 왔단다. 이곳 북유럽의 옛 아이슬란드 전설에도 운명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볼 수 있지. 그 밖에도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인이나 다른 민족에게서 여러 신탁을 통해 자신들의 운명을 통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접하게 돼. 즉, 한 사람이나 또는 한 국가의 운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견하거나 어떤 특정한 징조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카드점이나 손금을 보거나 또는 별자리를 해석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 커피 찌꺼기로 점을 치는 방법도 널리 알려져 있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면 찻잔 바닥에 약간의 커피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 이때 커피 찌꺼기가 어떤 특성한 상이나 무늬를 보여준다는 거야. 물론 상상력을 약간 동원해야 하지만 가령 남은 커피 찌꺼기가 자동차 모양을 하고 있으면 이 커피를 마신 사람이 곧 장시간 자동차 여행을 할 것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지. 예언가들은 원래 해석할 수 없는 것을 애써 해석하려고 하잖아. 모든 예언술의 전형적 모습이지. 그러나 무엇을 근거로 예언하는지 너무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언가의 예언을 반박하기도 쉽지 않아.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반짝이는 점들이 빚어내는 혼돈을 목격할 수도 있어. 그런데도 역사가 흐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별들이 지구에 사는 우리 인생에 대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고 믿었어. 요즘도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점성술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정치가들도 있다고 하잖니. 델포이의 신탁. 그리스인들은 가장 유명한 델포이의 신탁이 사람의 운명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었어. 델포이에서는 아폴론 신이 신탁을 내리는데
그는 갈라진 땅 위에 놓인 의자에 앉은 여사제 피티아의 입을 통해 말했어. 갈라진 땅 틈으로 정신을 마비시키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 연기에 여사제 피티아의 정신이 몽롱해져 이렇게 해서 여사제 피티아가 아폴론 신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야. 델포이를 찾는 사람은 사제들에게 궁금한 걸 말했어. 그러면 사제들은 여사제 피티아를 찾아갔지. 하지만 여사제 피티아의 대답은 이해하기 힘들거나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사제들이 그 대답을 해석해줘야 했어. 이런 식으로 그리스인들은 아폴론 신의 지혜에 의지했어. 아폴론 신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모두 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많은 지배자들은 델포이의 신탁을 받기 전엔 절대 전쟁터로 나가거나 다른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어. 그래서 아폴론 신의 사제들은 백성과 국가에 대해 특히 해박한 식견으로 조언해주는 외교관이나 고문관 역할을 했단다. 델포이 신전 입구에는 유명한 말이 새겨져 있었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인간들은 결코 인간 이상일 수도 없으며 누구도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야. 그리스인들 사이에서는 원치 않게 자신의 운명에 덜미를 잡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왔어. 시간이 흐르면서 이 비극적 인물들을 다룬 일련의 공연극인 비극이 나왔지. 가장 잘 알려진 예가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야. 그는 자신의 운명을 피하려 했지만 운명을 피하려 한 모든 행위로 인해 도리어 스스로 저주받은 운명에 떨어졌지. 역사학과 의학. 초기 그리스인들은 몇몇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도 운명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했어. 전쟁의 결과도 신들이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었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신이나 어떤 신비한 힘이 역사적 사건들을 조종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연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을 찾는 동안 초기 역사가들은 역사의 진행 과정에 대해 자연스러운 설명을 찾기 시작했어. 다시 말해 한 국가가 전쟁에서 패한 경우 그 원인을 신들이 복수욕으로 돌릴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지. 그리스에서 제일 이름을 떨친 역사가는 헤로도토스와 투기디데스야. 초기 그리스인들은 질병 문제는 신들이 주관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종종 전염병을 신이 내린 벌이라고 여겼지. 반대로 신에게 마땅한 제물을 바치면 신이 인간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믿었고, 이것은 절대 그리스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사고방식은 아니야. 근대에 이르러 현대의학이 생겨나기 전에는 모든 질병엔 초자연적 원인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플루엔자라는 단어는 원래 별에게서 불길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을 뜻했지. 요즘도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질병을 신들이 내린 징벌이라고 생각해. 그 애가 바로 에이즈란 병이야. 그 밖에도 병든 사람이 초자연적 치료법으로 나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아. 그리스 철학자들이 아주 새로운 관점에서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는 동안 건강과 질병에 관해 자연적으로 설명하려는 그리스 의학이 생겨났어. 그리스 의학의 토대를 세운 사람은 기원전 460년경 코스 섬에서 태어난 히포크라테스야. 히포크라테스의 전통적 의술에 따르면 절제와 건전한 품행이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절제하는 생활과 건전한 품행이 인간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야. 병이 나는 것은 신체적, 전신적 균형이 깨져 자연이 본 궤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거고, 인간이 건강해지는 길은 바로 절제와 조화, 그리고 건강한 신체 속에서 깃든 건전한 정신에 있다고 했어. 오늘날에도 의료윤리라는 것이 있지. 이는 의사들이 정해진 윤리 규정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마약이 든 약을 처방해선 안 되고, 또 환자가 자기 병에 대해 말한 모든 내용을 비밀로 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런 발상들 역시 히포크라테스에서 비롯됐어. 그는 자기 제자들에게 서약을 받았단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야. 나는 의신인 아폴론 신과 아스클레피오스 신, 히기에이아 신, 파냐케이아 신,
그리고 모든 신들을 증인으로 모시고 내 최선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이 맹세를 지키고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 의술을 내게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을 부모님과 같이 존경하며 그분이 궁핍할 때 나의 것을 나누며 그분의 자식들을 내 형제와 똑같이 돌볼 것이며 이들이 배움을 원하면 대가와 계약 없이 의술을 가르칠 것입니다. 내 자식과 스승님의 후손에게 충고와 강의 그리고 그 밖의 가르침을 전수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단지 의사의 관습에 따라 계약을 맺거나 서약한 학생들에게 의술을 가르치겠습니다. 나는 내 최선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환자를 이롭게 하기 위해 처방할 것이며 환자에게 해가 되는 부당한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비록 환자가 요구하더라도 치명적인 독약을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계된 조언도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또 임산부에게 유산할 약을 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환자를 치료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보고 들은 것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으며 비밀로 간직할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 소피는 눈을 뜨자마자 화들짝 놀랐다. 꿈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철학 선생님을 본 걸까? 침대 아래쪽으로 손을 더듬어 보았다. 간밤에 온 편지가 있다. 운명을 믿는 그리스인들에 대해 읽은 것이 생각났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꿈이 아니다. 소피가 정말 그 철학 선생님을 본 것이다. 그 철학 선생님이 소피가 쓴 편지를 가져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이다. 소피는 몸을 일으켜 침대 아래를 살펴 여러 장의 편지를 꺼냈다. 그런데 저건 뭐지? 벽 뒤에 뭔가 빨간 것이 있다. 스카프인가? 소피는 침대 아래로 기어들어가 그 빨간 실크 스카프를 꺼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이 실크 스카프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소피는 숨이 턱 막혔다. 스카프 한 귀퉁이에 힐데라는 이름이 보였기 때문이다. 힐데라니, 도대체 힐데가 누굴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힐데와 소피가 계속 얽힐 수가 있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